철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무서워요. 할머니, 걔 정말 당신입니까? 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순철 씨? 안녕하세요. 사연 몰빵입니다. 누군가의 사연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혹시 소리가 들려도 문은 열지 마세요.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발 약속해 주세요. 복도에 윤정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박순철은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락 화면만 바라보았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이 시간에 이웃이 찾아온 것도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할머니 지금 무슨 일이? 내일 이사 가요.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순철은 문을 열까 망설였다. 하지만 윤정래의 목소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순철은 그대로 거실로 돌아왔다. 거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고 TV에서는 심야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은퇴한 지 3년째였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난 뒤 순철의 삶은 조용해졌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서울에서 가족과 살고 있었다. 이 작은 아파트가 그의 전부였다. 옆집 윤정래 역시 혼자 사는 할머니였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일 뿐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오늘 밤의 부탁은 달랐다.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순철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산책하는 사람도 지나가는 차도 보이지 않았다. 11층이라는 높이가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듯했다. 순철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리지 못했다. 윤정래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다. 문을 열지 마세요. 왜 그런 부탁을 한 걸까? 이사 가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남기고 갈까? 휴대폰을 확인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아빠 주말에 갈게요. 순철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다. 내일이면 윤정래는 이 아파트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탁도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순철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윤정래는 왜 갑자기 이사를 가는 걸까? 그리고 왜 그런 이상한 부탁을 한 걸까? 순철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순철은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누군가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순철은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누군가 그의 집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순철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다. 순철 씨,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어눌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만요. 순철은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도어락 화면을 켰다. 하지만 밖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복도 등이 꺼져 있었다. 순철은 손을 문손잡이에 가져갔다. 그리고 멈췄다. 오늘 밤에 혹시 소리가 들려도 문은 열지 마세요. 윤정래의 부탁이 떠올랐다. 순철은 손을 걷었다.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순철 씨, 제가 깜빡하고 못 드린 게 있어요. 문 좀.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다. 하지만 순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윤정래는 분명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그것도 간곡하게. 할머니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순철이 말했다. 밖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빠르게 멀어졌다. 순철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정말 윤정래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 순철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멀리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순철은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37분. 아직 밤은 길었다. 그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혹시 또 소리가 들릴까봐. 혹시 또 누군가 찾아올까봐. 시간이 흘렀다. 30분쯤 지났을까? 순철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다. 아마 착각이었을 것이다. 윤정래가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찾아온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도 섞여 있었다. 순철은 다시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도어락 화면을 켰다. 이번에는 복도등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안 계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순철은 숨을 참았다. 목소리는 그의 집 문 바로 앞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서 소리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여자였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순철은 도어락 화면을 통해 밖을 살폈다. 하지만 각도상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괜히 민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가시죠. 발소리가 멀어졌다. 순철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는 거실로 돌아와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이 계속 떨렸다.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밤에 누군가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것도 그가 확실히 본 것도 아니었다. 순철은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5분이었다. 순철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화면에서는 홈쇼핑이 나오고 있었다. 진행자가 밝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철의 귀는 복도 쪽을 향해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똑똑똑. 3번. 그리고 멈췄다. 순철은 TV를 껐다. 거실이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밖에 서 있었다.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순철 씨 접니다. 윤정래예요.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윤정래의 목소리였다. 낮에 듣던 그 목소리. 하지만 순철은 일어나지 않았다. 부탁을 기억했다. 문을 열지 마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무서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철은 주먹을 쥐었다. 정말 윤정래가 도움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순철이 문 너머로 물었다. 밖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답이 돌아왔다. 네, 괜찮아요. 그냥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다. 처음의 떨림이 사라지고 평평해졌다.
순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건 윤정래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아는 윤정래는 아니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순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밖에서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무겁게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순철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순철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을 기다렸다. 창밖으로 조금씩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빛이 거실을 채웠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아침 8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철은 소파에 앉은 채로 받았다. 아니다, 잘 잤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일찍 일어났을 뿐이야. 딸과 짧은 통화를 마친 후 순철은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는 평온했다. 어젯밤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옆집 윤정래의 집을 바라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삿짐 센터 차량이 올 시간이었다. 윤정래는 오늘 아침에 이사를 간다고 했다. 순철은 복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도 짐을 정리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9시가 지났다. 10시가 지났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순철은 윤정래의 집 초인종을 눌러보았다. 딩동. 소리가 울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눌렀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었다. 순철은 돌아섰다. 아, 옆집 할머니가 오늘 이사 간다고 해서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네요. 아, 1102호 할머니요? 저도 며칠 전에 인사받았는데 이상하네요. 주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순철은 다시 윤정래의 집 문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우편물이 몇 장 끼어 있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02호 윤정래 씨 연락처 아십니까? 잠시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답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 이사 가신다고 들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순철은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는 평온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하지만 순철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후 2시쯤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1102호 윤정래 씨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비상 연락처로도 해봤는데 받지 않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하루 더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어도 윤정래의 집은 조용했다. 이삿짐 차량은 오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순철은 소파에 앉아 옆집 문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일이 자꾸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현주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젊은 여성이 순철의 집을 찾아왔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한 모양이었다. 1102호 윤정래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들어오시죠. 순철은 김현주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윤정래 어르신 최근 몇 주 동안 복지센터에 몇 번 연락을 주셨어요. 집을 비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호소하셨고요. 집을 비우라고요? 네, 정확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셨는데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고 계신 것 같았어요. 순철은 그날 밤의 부탁을 떠올렸다. 문을 열지 마세요. 윤정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어르신께서 최근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김현주가 물었다. 순철은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틀 전 저녁에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밤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지 말라고 하셨어요. 김현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순철은 새벽에 들었던 목소리와 발소리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주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에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더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명함을 남기고 떠났다. 순철은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김현주 사회복지사. 그는 복도로 나가 윤정래의 집 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문틈에는 여전히 우편물이 끼어 있었다. 그때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문 아래쪽 바닥 틈새에 작은 종이 조각이 접혀 있었다. 순철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어요. 순철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윤정래를 흉내낸 누군가의 목소리.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김현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정래 할머니가 남긴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0분 후 김현주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도착했다. 순철은 쪽지를 보여주었다. 경찰관은 비닐봉투에 쪽지를 넣으며 말했다. 일단 1102호 문을 열어봐야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마스터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왔다. 경찰관이 문을 열었다. 순철도 뒤따라 들어갔다. 집안은 정리된 상태였다. 이삿짐은 이미 쌓여 있었고 가구도 대부분 치워져 있었다. 이상하네요. 이사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김현주가 중얼거렸다. 경찰관들은 집안을 살폈다. 하지만 윤정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침실, 화장실, 베란다. 모든 곳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없었다. 일단 실종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CCTV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경찰관이 말했다. 순철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그냥 신경 끄세요. 어르신들이 원래 그러시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래층 주민이 말했다. 순철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사람들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연세 드시면 착각도 하시고. 그러시니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관리사무소 직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 순철은 답답함을 느꼈다. 쪽지는 분명했다. 윤정래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선생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김현주마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실종 사건이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며칠 내로 연락이 와요. 순철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단지 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순철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날 밤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윤정래를 흉내낸 그 목소리, 그리고 복도를 배회하던 발소리들, 모두 진짜였다. 착각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애들이 감기 걸려서요. 그래, 괜찮다. 애들 잘 돌봐라. 아빠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순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딸에게 이 일을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것이다.
그는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 밤이 되었다. 순철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귀가 복도 쪽으로 향했다. 혹시 또 소리가 들릴까봐. 혹시 또 누군가 찾아올까봐. 하지만 그날 밤은 조용했다. 다음 날 아침 순철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CCTV 확인은 되었습니까? 아, 그게 경찰에서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다고요? 네. 그날 밤 복도에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없대요. 순철은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소리를 들었다. 여러 번. 하지만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혹시 카메라가 고장 난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정상 작동했대요. 그냥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순철은 관리사무소를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천장에 CCTV를 올려다보았다. 카메라는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철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정말로 그 소리를 들은 걸까? 아니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걸까?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그저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쪽지는 진짜였다. 윤정래가 남긴 경고.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믿고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윤정래는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순철은 다시 옆집 문 앞에 섰다. 경찰의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쪽지를 발견했던 그 자리.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폈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틈 안쪽, 더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보였다. 순철은 손을 뻗었다. 종이였다. 또 다른 쪽지였다. 접혀서 구겨진 상태였다. 순철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어 펼쳐보았다. 윤정래의 글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다. 급하게 쓴 것처럼. 1월 2일 밤 복도에서 목소리 들림. 내 이름 부르는 소리 하지만 나는 집 안에 있었음. 누군가 나를 흉내 내고 있음. 문 열면 안 됨. 절대로. 순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월 2일. 그날은 윤정래가 그를 찾아온 하루 전이었다. 윤정래는 그 전날 밤에도 이상한 경험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경고한 것이다. 쪽지 뒷면에는 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혼자 있으면 안 됨. 어디론가 가야 함. 하지만 나갈 수가 없음. 마지막 문장은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순철은 쪽지를 들고 일어섰다. 즉시 김현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김현주가 경찰관과 함께 도착했다. 순철은 쪽지를 보여주었다.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쪽지를 읽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윤정래 씨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아파트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은 복도 전체를 다시 살폈다. 다른 집 앞, 계단, 엘리베이터 내부.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순철은 그들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김현주가 다가왔다. 박 선생님, 혹시 그날 밤 다른 이웃분들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겠어요? 두 사람은 같은 층의 다른 집들을 찾아갔다. 1103호부터 시작했다.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며칠 전 밤에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요? 아니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1104호, 1105호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순철은 점점 불안해졌다. 정말 자신만 들은 걸까? 마지막으로 1106호 문을 두드렸다. 나이든 여성이 문을 열었다. 혹시 며칠 전 밤에 아, 소리요? 저도 들었어요. 순철과 김현주는 눈을 마주쳤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발소리 같았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새벽 2시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김현주가 메모를 했다. 순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자신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도 들었다. 이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혹시 목소리도 들으셨습니까? 목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아요. 증언은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분명 무언가 있었다. CCTV에 찍히지 않았어도 소리는 존재했다. 집으로 돌아온 순철은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누군가 나를 흉내내고 있음. 도대체 누가 왜 윤정래를 흉내낸 걸까? 그리고 지금 윤정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김현주가 순철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서류 몇 장을 가져왔다. 다른 복지 대상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비슷한 사례라면 집을 비우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출처는 모르지만 전화나 문자로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순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읽었다. 몇몇 어르신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다. 낯선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옴. 집을 팔라는 압박. 밤에 누군가 집 주변을 배회함. 이거 경찰에 신고되었습니까? 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기 전화 정도로 처리됐죠. 순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더 조직적이고 위험한 무언가였다. 윤정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순철이 말했다. 김현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세요? 경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이웃들과 함께 이 문제를 알려야 해요. 김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복지센터 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순철은 즉시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소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쪽지, 증언,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의 사례까지. 이건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단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CCTV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죠.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비상 연락망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순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으로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니 달랐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인터넷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실종 사건 있었다면서요? 아, 그게 아빠가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순철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 옆집 할머니가 사라지셨어.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실종이 아닌 것 같아서. 위험하진 않으세요? 경찰에 맡기세요. 괜찮다. 조심하고 있어.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순철은 소파에 앉았다. 딸의 걱정이 이해됐다.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윤정래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문을 열지 말라는 경고로. 밤이 깊어갔다. 순철은 거실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혹시 또 소리가 들릴까봐. 하지만 그날 밤도 조용했다. 복도는 평온했다. 새벽 1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김현주였다. 박 선생님, 윤정래 씨의 조카분과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순철은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침실로 가서 누웠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고모가 여기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래의 조카 오태식은 한 요양원 주소를 알려주었다. 순철과 김현주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고모가 한 달 전부터 여기 계셨대요. 제게는 말씀 안 하시고. 차 안에서 오태식이 설명했다. 왜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걱정 끼치기 싫으셨나 봐요. 제가 외국에 살아서 자주 못 뵈었거든요. 요양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용한 주택가 안쪽이었다. 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원장이 맞이했다. 윤정래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2층 203호에 계십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순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윤정래를 만날 수 있었다. 203호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윤정래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무사해 보였다. 그녀는 순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순철 씨.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순철이 다가갔다. 윤정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에. 목소리가 떨렸다. 오태식이 고모의 손을 잡았다. 고모,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윤정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달 전부터 낯선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집을 팔라는 압박이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전화는 점점 빈번해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부터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였습니까? 제 목소리였어요. 누군가 저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다른 집 문을 두드리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순철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하신 겁니까? 네, 만약 이웃분들이 문을 열면 그 사람이 저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윤정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 요양원으로 왔다. 이사 간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저 사라지고 싶었던 것이다. 고모,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태식이 물었다. 윤정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노인이니까 쉽게 넘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김현주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혹시 부동산이나 중개업자에게서 연락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몇 번. 하지만 다 거절했죠. 그 번호들 혹시 기억하세요? 휴대폰에 남아 있을 거예요. 집에 두고 왔는데. 오태식이 말했다. 제가 경찰과 함께 집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순철은 윤정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아파트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순철 씨, 그날 밤 문을 열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윤정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만약 문을 여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순철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2주 후 경찰은 조직적인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집을 빼앗으려던 일당이었다. 윤정래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번호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순철은 평소처럼 아파트 복도를 걸었다.
천백이호 앞을 지나쳤다. 윤정래는 요양원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평온했다. 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딸이 손주들과 함께 왔다. 순철은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딸이 말했다. 아버지 덕분에 여러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셨대요. 복지센터에서도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손주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았어요? 순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괜찮았어. 저녁을 먹고 딸 가족이 돌아간 후 순철은 베란다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이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윤정래였다. 순철 씨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요. 다음 주에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조카네 근처예요. 잘 됐습니다. 순철 씨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건강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순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몇 개 보였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박순철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순철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이들이 등교하고 주민들이 출근하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소파에 앉았다.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다. 복도에서 들렸던 목소리, 문을 열라고 했던 그 간절한 목소리. 만약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그는 열지 않았다. 약속을 지켰다. 저녁에 산책을 나갔다. 단지 내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몇몇 이웃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순철도 답례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 앉았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이었다.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인 듯했다. 혹시 1101호에 사시는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파트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순철은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성은 일어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순철은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일상을 이어갔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순철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았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웃이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순철은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밤이었다. 평온한 밤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순철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